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이형종 한국 ESG 협회 이사님을 모시고 초고령 솔로 사회에서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일본의 웰다잉 현황과 대책을 들어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종 이사님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일하실 때부터 은퇴 설계와 초고령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 사회, 솔로 사회에서 죽음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30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고 또 그만큼 더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회이기 때문에 배울 게, 참고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라는 게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좀 참고할 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일본이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고령화가 우리 비슷하게 빨리 진행된 대표적인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한 20년, 30년 앞섰다고 보는데요. 그 일본에서의 고령화 대책이 종할이라고 특수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게 어떤 거고 우리에게는 참고될 게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본의 초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자가 매년 137만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 종말기에서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인생 종말기를 잘 준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잘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 많은 대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일본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은 이 고령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어떤 대응 활동 내지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이런 종할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된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요? 약 2012년도 정도부터 이 종할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종할이라는 키워드가 신조어로서 아주 굉장히 최고 인기 있던 용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 전으로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가이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일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서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소로서 고독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는 이런 사전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마무리를 잘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종할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할의 영역이 또 그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워낙 다양하던데 대표적으로 소개해 줄 만한 그리고 또 일본 사회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빠르게 확산되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종할이라는 어떤 지금 키워드는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누구나 아는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 사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혼자 사는 고령 인구가 고령 세대, 65 이상 고령 세대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혼자 사는 분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거나 또는 고립되어 있을 때
고독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일부 지자체들은 65세 이상 어떤 고령자들에게 혼자 사는 분들에게 엔딩 노트 쓰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엔딩 노트 속에는 어떤 내 재산 관리 그리고 신변에서 관한 사항 또 나의 어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긴급 연락처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장례를 치를 것인지 그리고 내가 후세대에 누구나 어떤 후세대에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를 아우르는 엔딩 노트를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그런 시니어분들에게 적극 배포하고 그것을 적게끔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을 일본 가나가와 현의 요코스카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그 시에서 등록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분이 이제 어떻게 장례를 맞이하고 싶은지, 나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적어둔 내용을 그분이 만약에 유고시에 그 내용을 병원이나 또 장례식에 전달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사후 절차를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하는 그런 체제를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를 고독 사회라고 부르고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고독사를 하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는 그 가족이 있었고 또 마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감싸 안아주고 대응을 해줬는데 지금은 가족이 해체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됐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요코스카시 같은 지방정부가 해체된 가족과 마을의 역할, 예. 돌봄의 역할, 보호자 역할을 해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이 1인 가구의 증가, 그거를 솔로 사회라고 부르는가 봐요. 예. 그것의 현황이 어떻고 또 그 솔로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은 지금 초고령 사회에서 솔로 사회로 급격하게 지금 이행 중입니다. 일본의 지금 1인 가구 비중, 즉 독신 세대는 전체 약 40%가 독신 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21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있는 시니어가 있는 세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시니어 세대 중에 또 절반이 혼자 사는 세대입니다. 부부만의 세대보다 많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특징적인 일본만의 특징은 생애 미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애 미혼이라는 것은 50세 전후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생애 미혼율이 일본 남성의 경우 23%, 2025년에 한 23%, 그리고 2035년 29%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런 솔로 분들이 다시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흡수되면서 독신 사회가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해서 그리고 자녀가 자립해서 독신으로 사는 고령자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고령 독신 사회로 급격하게 이행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분들이 혼자 살 때는 자립 생활하면서 어떤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어떤 분도 있는데 문제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문제입니다. 일단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먼저 이제 내 스스로 건강 상태를 그분이 잘 모릅니다. 우리는 같이 살다 보면 배우자가 이분이 치매 상황에 있거나 아프다는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또 아프더라도 병원에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치매 상황이 오면은
그 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어느 날 아팠을 때 고독사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의지할 데 없는 유골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어떤 일본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 솔로로 독신으로 가는 분들을 대처할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먼저 그 단계를 보면 혼자 솔로들이 먼저 아프면 병원에 가 단계입니다. 병원에 가고. 그 다음 단계는 병원에서 이제 재택 간병을 하는 단계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재택 간병에서 이제 장기 요양시설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망하면서 사후 처리 단계가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 각 단계마다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 그리고 금전상의 재산상의 문제, 그리고 타인이 지원할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준비를 안 했을 때 각 단계마다 고립에 처하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큰 비용이 발생하거나 개인도 불행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신으로 생활하다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 그때 어떤 신원보증을 요구하거나 또 신원보증에 따른 또 어떤 그분에 대한 비용 처리 문제, 그리고 평소에 살던 집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그분이 사후에 자기의 유체 그리고 재산 처리 문제, 이것을 누가 도와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사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미 생전에 내가 어떻게 사후에 장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신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 처리를 먼저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아까 요코스카 시처럼 자기의 희망사항을 시에 등록해 놓고 그리고 이제 시에 등록해 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분이 사후에 그런 정보에 근거해서 어떤 친족, 긴급 연락처에 연락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분이 생전에 장래 계약을 해 놓습니다. 장래를 계약한 회사에 우리나라 또 250만 원 정도를 입금해 놓는다면 그런 계약 회사들을 통해서 장래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분 희망대로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가족 이외의 사회 시스템으로 이런 독신 고령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고독사의 문제가 이제 점점 빠르게 그 사회적 이슈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당연히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발생하고 있겠죠. 예. 이 고독사를 포함해서 독신 세대를 위한 대책이 지금 소개해 주시거든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제 독신 세대 그런 대책에 예를 들면 2021년 2년 전이죠. 영국에서 최초로 고독 담당 장관을 신설했는데 일본도 2021년도에 고립 고독 담당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어떤 독신 사회에서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22년도에 일본인들의 자립, 고독에 대한 어떤 상황인지 실태를 조사했는데 일본인의 40%가 나는 고독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통계는 영국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은 지금 고독 담당 장관을 신설해가지고 지금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매년 지금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고립과 고독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조사해 봤는데 고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연간 47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건강상의 피해액과 동등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이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사망 확률이 1.9배로 비만이나 과도한 음주 이런 것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또 고독은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특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뉴욕 타임즈는 2018년도에 중장년들의 어떤 이런 사회적 고독의 문제가 최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 그것도 최근에
고독부 내지는 고독 담당 대신 네, 점장과 일본은 하나가 더 붙죠. 고립고독. 고립고독. 예. 물리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생활 환경의 문제, 마음 정서의 문제를 이제 고독이라고 보고 그렇게 둘로 나눴네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까요? 그 부처가.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고립과 고독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정책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우리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또 기업한테 그런 기업단체 그런 데한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고독을 줄이기 위한 국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고독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지자체 그리고 관련 단체하고 협업해서 그런 고독을 막는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 그런 것을 이제 파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국이나 일본 예처럼 이 고령화와 그 1인 가구의 증가의 추세에 맞추어서 이 고독부 같은 거를 좀 그 적극적으로 설립하는 걸 좀 지지하는 입장인데 꼭 부처까지 안 가더라도 그 영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그 고독 고립 대책 중에 우리도 시급하게 좀 도입하면 좋겠다 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을까요? 정책 아까 일본 또는 사업. 네, 사업으로 이제 일부 이제 MPO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제 독신 사대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생 종말기에 어떤 사전 대책과 아이디어 사전 어떤 희망하는 의료 케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서구의 다른 선진국의 ACP라고 있습니다. ACP는 사전 의료 계획입니다. 사전 의료 계획이라는 것은 생전에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의료 케어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또 어디서 받을 것인지 자기가 어떤 인생의 희망과 가치관을 담아서 미리 작성해서 준비해 놓는 어떤 그런 대책입니다. 일본은 이제 이런 대책을 애칭으로 인생회의라는 명칭으로 쉽게 표현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전파하고 보급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회의라는 의미는 바로 나의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희망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인생 종말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의료와 케어를 받을 것인지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또 그런 내용을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의사 간병하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반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해 나가는 그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살다 보면 사람이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연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앞서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19대 국회 2016년도에 제정에 참여해서 제정한 법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 그리고 그 법에 그러면 연명의료를 안 받을 때 대안이 뭐냐? 그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죠. 그래서 어떤 돌봄 치료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을 우리가 제정을 해서 그게 시행돼 가지고 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안 받겠다고 등록을 한 시민이 지금 18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법이 없어서 좀 일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법은 없지만 그런 실질적인 어떤 제도, 대책은 우리보다 활성화되어 있고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법은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치료법 또 돌봄에 대한 사항들을 미리 좀 내가 결정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는 그걸 5가지 결정이라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연명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안 받을 경우에 어떤 완화 치료를 원하는지, 또 그 밖에 돌봄에 있어서 세세한, 나는 내가 죽어가는 동안에 어떤 기도나 찬송이나 또는 신앙독이나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다, 이런 것까지 적어 놓아서 반영이 참고가 되게 하는 그런 건데, 일본은 그게 우리보다 오래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일인 것 같은 거네요.